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드리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입니다. 저자 이기주, 펴낸 곳 황소북수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감성 에세이 언어의 온도와 인문 에세이 말의 품격, 글의 품격에서 이기주 작가님이 직접 고른 132편의 글들로 이루어진 첫 번째 엔솔로지입니다. 저자 특유의 깊은 관찰력과 섬세한 문장들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특별히 사랑과 인생을 소재로 한 글과 문장들은 보는 이의 고개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작가입니다. 그럼 이제 책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일정 부분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가 어느새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던 자식이 반대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시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몇 해 전 가을이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여러 검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동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몇 분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한 헛기침을 해대며 질문을 건넸다. 날도 선선한데 뜨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먹고 갈까요? 어머니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시간이란 단어가 귓속으로 스며들어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들릴 듯 말 듯 시간이라고 웅얼거렸다. 차를 몰아 이동하는 내내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시간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라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사랑, 삶.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 나는 키우다라는 동사를 좋아한다. 키우다는 감정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단어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감정도 있을 테지만 모든 감정이 그럴 리 없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 느릿느릿 키워진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은밀한 텃밭에 우리 두 사람만의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릴 때 튼실한 감정이 찬찬히 성장한다.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에는 꽤 그럴듯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약 밤이 밀려오는 속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창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도 모른다. 사랑이 싹들 때 우린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므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수술실 앞에서.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렵다거나 더 살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께선 늘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너 같은 아들 만나서 고마웠다 라고 말소리를 죽이며 소곤거렸다.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때 우린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진심 어린 말을 필사적으로 건져 올리곤 한다. 왜일까? 내 짐작은 이렇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솟구치면서 마음 안쪽에 달라붙어 있던 진심까지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게 아닐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림.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만남과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마음 먹다. 우린 종종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다. 생각을 먹었다, 행동을 먹었다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마음에만 먹다를 붙여 마음 먹다라고 표현하는 걸까?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리라. 그도 그럴 것이 살다 보면 목적을 달성할 때보다 언젠가 그 일을 해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이 훨씬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마음을 먹는 일은 분명 삶을 지탱한다. 목구멍 가득히 복받쳐오는 울분을 삼키며 그저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순간들 덕분에 우리가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언어의 총량.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당신의 입술에 남아있는 흔적.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는 말이 있다.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다. 말의 생성과 소멸의 본질이 그러한지 모른다. 폐에서 올라온 공기는 목구멍과 혀끝을 따라 걷다가 입술이 오므라들고 닫히는 사이를 틈타 밖으로 새어나온다. 내가 빨아들인 공기와 내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동과 공명이 곧 내 음성으로 태어나는 셈이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둔감력. 숨막히는 세상이다. 정제되지 않은 예리한 말의 파편이 여기저기서 튀어올라 우리의 마음을 긁고 핥힌다. 이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허덕지덕 힘겹게 버티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다.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우리를 겨눌 때 촉수를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 아니면 외부적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 소설 신라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와나타베 주니치는 이런 고민에 휩싸인 이들에게 둔감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와나타베 주니치는 둔한 감정과 감각이라는 뜻의 둔감에 힘을 뜻하는 역자를 붙인 둔감력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곰처럼 둔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복원역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겪었기에 나 역시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답답함을 주변 사람과 나눌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보다는 마음의 장막을 먼저 풀어헤치고 다가와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는 이들의 위로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 내게 보여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적당히 따뜻한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상처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면 그 위에서 위로와 희망이라는 새순이 돋아나는 건지도 몰라.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 나는 인간의 마음이 강가에 뒹구는 조약돌 같다고 생각한다. 낮 동안 햇살에 달궈진 조약돌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도 따뜻함을 유지한다. 마음도 매 한 가지가 아닐는지. 아무리 현실이 팍팍해도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 슬며시 데워진 마음은 한동안 온기를 지닌다. 이때 냉기가 감돌던 마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름의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세상살이에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른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때 생겨나는 휘황한 힘으로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곁에서 마음의 온기를 건네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됨됨이.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자 3개가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양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